자, 2018년 마지막 날인데 이 공부하시느라고 제가 고생이 많습니다. 네. 뭐 잘못됐나요? 자, 오늘 뭐라 할 거냐면 감정평가론이란 걸 할 겁니다. 감정평가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세한 내용을 할 수는 없고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우리 요 교재 보겠습니다. 요 교재. 이 교재에 154페이지. 자, 154페이지에 보시면, 잡다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 요거는 오늘 저랑 같이 공부한 다음에 돌아오시면은 이런 내용을 공부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감정평가론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이제 세 가지 파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맨 먼저 감정평가의 기초 이론이다. 자, 여기서는 이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이 가격 있죠? 이 가치가 어떤 형태로 결정되냐. 그래서 이론적인 측면이죠? 이걸 좀 알아보는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이 부동산의 가치라는 게 혹은 가격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 결정되냐. 이렇게 이론적으로 알아보는 게 이 감정평가의 기초 이론이다. 혹은 가치 이론이다. 해줍니다. 가치 이론이다. 자, 이렇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요게 이제 이론적인 측면을 얘기한다면 요거는 이제 감정평가 3방식이라고 해서 자, 실제로 감정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서 이제 감정평가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걸요. 이 3방식이라 하는데 여기는 크게 한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원가 방식이다 해갖고 요거는 이제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요걸 기초로 평가하는 걸요, 원가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요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과 유사한 놈이 최근에 거래된 적이 있다는 얘기죠. 요걸 가지고 차이점을 수정하겠다는 걸요, 비교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요 부동산을 내가 구입하게 되면 미래 임대용이라든가 아니면 상업용 같은 경우는 수익이 예상될 수 있죠. 그러니까 미래 예상되는 수익을 기초로 해서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수익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익 방식.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는 과정입니다. 이걸요, 감정평가의 3방식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조세라든가 아니면은 보상금 같은 거 책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토지라든가 주택 등에 대해서 미리 가치를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가격을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정할 것인가에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이걸요,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인데 그 법률에 따라서 가치를 정하는 과정이죠. 이런 걸 좀 알아보는 겁니다. 이걸요, 가격 공시 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그러니까 공익 목적으로 조세를 부과하거나 아니면요, 보상금을 책정하기 위해서 미리 정해놓은 게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가격 공시제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평가 규칙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절차에 따라서 시행해라. 네, 그리고 이런 물건은 이런 식으로 평가해라. 이렇게 좀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걸 감정평가의 실시다. 요거는 이제 감정평가 규칙에 대한 내용들을 쭉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감정평가론입니다. 그래서 토탈 6문제가 나옵니다. 6문제. 토탈 6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근래 들어서, 요 부분에서 꼬박 한 문제를 나갑니다. 꼬박. 거의 빠짐없이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거의 빠짐없이. 자, 그래서 빠짐 한 문제 나왔고, 그리고 요거는, 어디를 볼 거냐면, 요 뒤에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자, 이 188페이지 있죠? 이거 찾으셨나요? 그 188페이지에 보시면 가격 공시제도 및 감정평가 규칙 있죠? 그래서 요거를 한 장 넘기게 되면 끝이죠? 그러니까 한 장 반에서 한 문제를 딱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요것만 잘 정리하시면 한 문제를 맞춥니다. 되겠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세 문제를 물어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세 문제. 그러면 총 6문제 중에 4문제가 여기서 나오니까 이제 몇 문제 남았어요? 2문제 남았죠? 이 2문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물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6문제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우리 이제 부동산학을 공부하다가 쭉 공부하다가 이제 한 두 번 정도에서 좀 힘들어 하십니다. 이 학생들 대부분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어디가 힘들어 하냐면, 처음에 조금 잘 나가다가 이 투자론 있죠, 투자론. 네, 거기서 좀 상당히 힘들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투자론 자체가 우리는 뭐 아파트 같은 거 투자할 때 무슨 숫자를 동원해서 뭐 위험을 분석하고 이러나요?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자, 뭐 우리는 동물적 감각으로 누가 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그런 얘기 듣고서 막 투자하거나 이러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위험을 측정해서 뭐 요구 수익률 같은 거 막 만들어서 요걸 기초로 해서 막 투자하려고 하고 이러진 않을 겁니다. 물론 뭐 대규모 부동산 투자회사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의 돈을 끌어들여서 이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투자할 필요도 있고, 또한 증빙도 남길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는 필요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막 시험에서 자주 많이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이 수익률이라든가 위험 이런 개념 자체가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힘들어하시고, 그게 끝나면 쭉 나가다가 거의 뭐 별로 힘 안 들어 하시다가 막판에 가서 여기서 좀 힘들어 하시는데, 요것도 다 힘든 게 아니라 이 원가방 요거는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요거는 좀 할만합니다. 좀만 하시면 그래도 할만해요. 근데 요 수익 방식이라는 게 딱 보면은, 얘는 논리 자체가 뭐냐면 미래 예상되는 수익 있죠? 미래 예상되는 수익을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논리 자체가 미래 예상되는 수익을 추정한다. 요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당히 논리 자체가 이제 까탈스럽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건 어려운데, 이 부분은 요게 이제 제일 어려운 파트입니다, 사실상. 자, 요거는 근데 공부를 4년을 공부하든 한 5년 동안 공부하든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맞추기 상당히 힘듭니다. 맞추기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공부를 한자도 안 했는데도 맞출 수도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도 그런 겁니다. 올해 시험도 한자도 안 했는데 이따가 한번 풀어볼 겁니다. 맞출 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맞춘 거예요? 찍어서 맞춘 거네요. 그러면 두 가지 선택 방안이 있습니다. 요거는 A라는 방안이 있고 B라는 방안이 있는데, A라는 방안은 한 4년 동안 5년 동안 다른 거 거의 공부하지 않고 요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했는데 맞출지 못 맞출지 모른다, 이러한 선택이 있고, 두 번째는요, 공부를 한자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맞출지도 모른다, 이러한 선택이 있다면 A를 선택해야 돼요, B를 선택해야 돼요? B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에서부터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 점수 많이 맞은 사람들 추려내는 게 아니라 60점 이상 맞으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100문제를 내더라도 한 40문제는 틀려도 되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과감히 만약에 도려낸다면 공부하는 양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딱 없애버려봐요. 그러면 상당히 공부하는 게 상당히 수월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시면 이 부분은 제끼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다고요? 제끼는 게 좋은데, 근데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제 학생들 중에 몇몇 분들은, 극히 몇몇 분들은 공부를 그러니까 재밌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 특히 이런 거를 오랜만에 공부하니까 재밌어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막 이런 것도 막 질문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아예 뭐 제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교재에 있는 건데, 그래서 요거는 제가 4월 달에, 이분 4월 달에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이것도 맨 마지막 시간에 할 겁니다. 맨 마지막 시간에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은 듣고 싶지 않으신 분은 이제 집에 가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남은 분들만 위주로 해서 이렇게 쭉 한번 해볼 겁니다. 1시간 정도 걸쳐서. 알겠죠? 이렇게 하니까 자, 우리 공부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도 한 9개월 정도, 9개월 반 정도 남았는데, 오늘 지나면 이제 내년 아닙니까? 한 9개월 반 정도 이게 남았는데, 이 6개 과목이 적지 않은 과목입니다. 많은 양입니다. 그거를 가능하면 효과적으로 공부하셔야지, 무식하게 막, 전체 내용을 다 공부하겠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거의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잘 나오는 내용들 있죠?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공부할 양만 딱 추려서,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만 딱 추려서 공부하는 게 가장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길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빠짐없이 이렇게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4월 달에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효과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맨 먼저 부동산 어디를 볼 거냐면, 자, 거꾸로 돌아오셔서, 자, 거기 15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5페이지에 감정평가의 개요다, 이거 있죠? 찾았죠? 네, 그리고 157페이지 가치 이론 있죠? 요 두 가지가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동산 가치가 어떤 형태로 결정되어지나 이런 내용을 쭉 알아보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거기 뭐 페이지 같은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1월 달부터 페이지를 전부 다 적어 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1월 달부터는 요것도 좀 가져오시고, 그리고 그 교재도 좀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거기는 문제도 좀 풀고 할 거니까. 그리고 계산기도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같이 계산할 겁니다. 이렇게 또 같이 하나하나 눌러가면서 요걸 누르세요 하고 같이 이제 따라가시면 할 겁니다. 우리 옛날에 그 주산 같은 거 하듯이, 주산 아시나요? 주파나 이렇게 굴리듯이 이렇게 하듯이 요것도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할 겁니다. 같이 이렇게 누르고 할 거니까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안 갖고 오셨다 그러면 집에 갔다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갔다가 가까우시면, 자, 그러면 맨 먼저 155페이지 보시면 감정평가의 개요다 해갖고 여기서는 감정평가를 여러 가지 형태로 한번 나눠볼 겁니다. 나눠볼 건데, 일단은 이런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감정평가를 왜 하려고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 아니,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있다면 가격 가지고 뭐 평균 내거나 이러면 되지, 굳이 감정평가사를 양성해서 이분들 돈 쳐들여서 이분을 양성해서 그 감정평가를 하게끔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런 얘기를 볼게요. 이 카스 맥주 한 병이 있습니다. 자, 카스 맥주 한 병이 있는데 얘는 아무래도 전국 어디 가나 가격이 비슷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주도 끝에 가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다만 아주 도서 산간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운반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약간 비싸지, 그렇지 않은 이상은 거의 다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얘는 거래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요? 거래할 때마다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에 거래할 때는 2,000원인데 이번에 거래할 때는요 1,500원이고 이러지 않겠죠? 그리고 이 맥주를 구입하면서 사기당했다는 얘기 이런 거 들어봤어요? 거의 안 들어봤겠죠? 그죠? 근데 이 토지가 있다고 쳐볼게요. 토지가 한 평이 있다. 토지가 한 평이 딱 있는데 얘는 똑같이 생긴 토지 한 평이 있는데 전국 어디 가나 다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래할 때마다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1,000평짜리 토지가 있는데 저번에 거래할 때는 9억에 거래했는데 이번에 거래할 때는요 사기당해서 12억에 거래할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 또 거래할 때는 금매로 또 7억에 거래할 수 있죠. 이렇게 거래할 때마다 다 가격이 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토지라는 것은 토지를 구입하면서 뭐 사기당했다는 얘기 이런 거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많이 들어봤죠? 막 강박 아니면 금매, 친척 간에 좀 싸게 거래했다든가 정부에서 수용당해서 강압적으로 거래했다든가 이런 게 무진장 많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거래할 때마다 다 달라질 수 있고 전국 어디 가나 틀릴 수 있고, 또한 토지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사기, 강박, 금매 아니면 강압적 거래 이런 게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 자체가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결정되는 가격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요걸 기초로 해서 조세를 부과하거나 아니면요 보상금을 책정하는 게 상당히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이게 불합리하게 결정된 가격을 기초로 해서 보상금을 책정했다가 누구는 돈을 많이 받고 누구는 덜 받을 수 있죠. 그럼 덜 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오래 한 사람들 있죠. 그 감정평가사 이런 분들한테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도록 한 다음에 이걸 기초로 해서 조세도 부과하고 또는요 보상금도 책정하겠다. 이게 가장 주된 목적이었던 겁니다. 아시죠? 다시 해볼게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 자체를 가지고 보상금을 책정하거나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분야에서 공부 좀 한 사람들한테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도록 한 다음에 조세도 부과하고 보상금도 책정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가장 주된 목적이었는데 근래 들어서는 그거 외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써먹을 뿐입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사가 이제 주로 감정평가하는데 얘를 어디다 써먹냐 이거 알아보겠습니다. 이걸요 감정평가의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재 155페이지 맨 위쪽에 자, 그러니까 감정평가사 주로 평가하는데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거를 가지고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크게 이제 정책적 기능이다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요 경제적 기능이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정책적 기능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걸 써먹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다양한 조세를 부과하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는 데 써먹겠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정책적 기능이다 해줍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경제적 기능은요 이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경제적 기능도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약간 말이 어려운데 시장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장 실패를 뭐라고요? 보완하는 기능한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거는 부수적으로 이렇게 생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이게 주된 목적이에요. 근데 요거 하다 보니까 이러한 기능도 하나 생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먼저 정책적 기능 쭉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데 써먹겠다 그런 얘기인데 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관리 규제 있죠. 우리 공법 공부하죠. 공법.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해야 하네요. 그런 거 하다 보니까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가 이런 거 정하죠. 아니면 주택법에 따라서 투기 과열지구 이런 거 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데서는 예컨대 무슨 정상지가 이상으로 가치가 급등한다는 얘기죠. 가격이. 그죠? 그런 데서 상당히 규제를 여러 가지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정상지가 이상으로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럼 정상지가가 어느 정도냐 이걸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 써먹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정상지가를 초과해서 막 상승한다는데 그러면 정상지가가 어느 정도냐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고 있어야 돼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합리적인 손실보상이다 해갖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가지고서 보상금을 책정했다가는 보상금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겁니다. 집에서. 근데 조금밖에 못 받은 사람 있죠? 어떤 지역을 수용한다 아니면 도시 만든다 도로 깐다 하면서 정부에서 강제로 땅 막 사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수용한다 해주는데 만약에 돈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근데 돈을 적게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한 손에는 낫을 들고 한 손에 뭐라고요? 망치 큰 걸 오한마라고 합니다. 오한마 딱 들고 어디로 가요? 시청에 와서 그 시청 다 때려부시겠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상당히 불합리하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보자. 어떻게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면 법에서 정한 대로 법에서 뭐라고요? 정한 대로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적정한 가치를 평가한 다음에 요걸 기초로 해서 보상할 테니까 니네들 소송하려면 해라. 이러면 아무래도 소송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죠? 이런 게 훨씬 더 뭐라고요? 합리적인 소송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적정한 가격을 유도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이 5억입니다. 5억이다. 5억인데 매도자가 누구냐면 팔려고 하는 자, 부동산은 뭐라고요? 팔려고 하는 자가 팔려고 내놓은 가격이 7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이 이럴 겁니다. 이 사람아, 평가사가 평가한 게 5억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 너 좀 싸게 좀 깎아달라. 이렇게 유도할 수 있죠? 아닌가요? 거꾸로 평가사가 평가한 게 5억 정도인데 매수자가 사겠다는 가격이 3억입니다. 얼마라고요? 3억이다. 그럼 이번엔 거꾸로 파는 자 입장에서 이 사람아, 평가사가 평가한 게 5억이나 되는데 너 왜 거저 가져가려고 하냐? 돈 더 달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적정한 그 가격으로 자꾸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세의 합리화다. 이 과세의 합리화라는 것은 조세를 부과할 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조세를
자, 조세를 부과할 때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이런 거 내야 됩니다. 취득하는 과정에서 뭘 내야 한다고요? 취득세. 이 부동산 관련돼서 옛날에는 등기를 치게 되면 그 등기 치기 전에 등록세라는 걸 따로 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하는 과정에서는 취득세 하나로 과세합니다. 뭘로 과세한다고요? 취득세 한 방으로 과세하고, 그 다음에 자, 이 나중에 팔았을 때 있죠? 팔았을 때는 5억에 구입해서 8억에 팔았다. 그러면 얼마나 한 개 먹었어요? 3억 남겨 먹었죠? 이것도 소득은 소득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걸요, 양도소득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양도소득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런 세금들은, 자, 보세요. 이런 세금들은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과하는 조세이죠? 그죠? 그러니까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과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취득한 금액이 있어 없어요? 취득한 금액 있겠죠? 1억 5천에 구입했다. 아니면 3억에 구입했다. 있죠? 취득한 금액을 기초로 해서 세금 부과하면 되는 겁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아시죠? 신고하랬더니 이거는 전부 다 신고하고 납부하는 조세인데, 신고하랬더니 신고도 안 하고 아니면 아주 적게 신고하거나 이럴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정부가 나서서 정부가 정하는 가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취득한 금액 있죠? 요걸 기초로 과세하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리고 요즘에는 취득한 금액을 등기부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디 올라간다고요? 등기부에 딱 보면은 거래가격이 딱 찍힙니다. 그러면 나중에 팔을 때도 빼도 박도 못합니다. 어쨌거나 취득하는 금액을 기초로 과세하면 되고 별 문제가 안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팔았으면 팔은 금액이 있어 없어요? 얘가 취득했으면 얘는 팔은 금액이 있겠죠? 팔은 금액을 기초로 해서 과세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실거래가로 계산하면 될 거 아닙니까? 별다른 문제가 있어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신고하랬던 신고 안 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정한 가격 있죠? 요걸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큰 문제는 안 됩니다.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자, 문제는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요, 재산 가치가 높을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도 부과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제가 6월 1일 날 가지고 있는 자, 6월 1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루를 갖게 됐다는 얘기죠. 1년 내내 갖고 있지 않다가 6월 1일 날 어떻게 보유하게 된 겁니다. 그죠? 그럼 고자가 1년치 재산세를 내는 겁니다. 그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주택을 갖고 있는데 1년에 2번 내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요거는, 자, 이 재산세가 10만원 넘어가죠? 그럴 경우는 한 번에 내면, 한 번에 내라고 못 낼 수도 있으니까 쪼개서 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은 7월 달에, 한 번은요, 9월 달에 이렇게 내라고 하는 거지, 원래는요, 한 번 부과하는 겁니다. 몇 번 구한다고요? 한 번. 어쨌거나, 6월 1일 하루를 갖고 있는 자 있죠? 고자한테 부과하는 겁니다. 1년 내내 갖고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6월 1일 날 소유하게 됐다. 그럼 이 사람이 1년치 재산세를 내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는데, 얘는 가지고 있으면서 부과한 조세입니다. 어떤 조세라고요? 가지고 있으면서 부과한 조세인데, 만약 최근에 구입했다. 그럴 경우는 구입한 금액을 기초로 할 경우는 커다란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자, 언제 구입했냐면 1953년도에 전쟁 끝나자마자 이거를 100평을 1,000원에 구입했습니다. 100평 얼마 구입했다고요? 1,000원.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화폐지도가 어떤지 잘 모르죠. 물가상도 모르고 하니까. 그러면 구입한 금액이 1,000원이니까, 구입한 금액이 얼마라고요? 1,000원이니까 1,000원에 대해서 10% 세금을 내라. 예를 들어 그러면 100원 세금 내라는 얘기죠. 이거 말이 돼야 한대요? 안 된다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금을 부과했다가는 아주 불합리한 세금 제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정부에서는 매년 자, 이 그 공시 가격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뭘 정한다고요? 공시 가격. 알겠죠? 특히 토지라든가 주택 같은 경우는 그 개별 뭐라고요? 개별 주택 가격이라든가 아니면요, 개별 표준지 개별 토지 가격 있죠? 자, 표준지하고 개별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전부 다 정해놓고 그걸 기초로 해서 과세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공시가를 미리 다 정해놓은 다음에 그걸 기초로 과세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매년 이런 게 훨씬 더 뭐라고요? 합리적인 조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조세라고요? 합리적인 조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자,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그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라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개별 공시가.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는요, 개별 주택 가격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이런 걸 다 미리 정해놓은 다음에 그걸 기초로 해서 매년 정해놓는 겁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훨씬 더 뭐라고요? 합리적인 조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런 용도로 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경제적 기능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이 시장 실패라는 게 뭐냐면 시장 실패라는 게 우리 정책론에서 간단히 언급했는데 우리 정책론에서 시장 실패가 뭐냐면 자 물건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이 요만큼인데 요거보다 훨씬 적게 생산되거나 많이 생산될 경우는 누군가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겨갑니다. 그럼 누군 손해본다는 얘기죠? 이런 거 뭐라고요? 시장 실패라는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오, 기억나시네요. 이런 게 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 이 평가사가 평가한 가격대로 만약에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누구는 크게 이득 보고 손해 보고 이런 거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시장 실패가 없어지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부동산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는 이득보고 이런 거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평가사가 평가한 가격대로 만약에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투기 같은 건 많이 없어질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이 되고 유지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한 우리 개인적 입장에서는 자 어떤 토지를 내가 이제 1000평짜리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매도자가 팔려고 내놓은 가격이 9억입니다. 9억이다. 얼마라고요? 9억인데 아무래도 너무 비싸 보여요. 너무 비싸 보여요. 그래서 평가사들 시켜서 돈 주고 평가할 수 있죠? 시켰더니 평가 가격 한 10억 정도 된답니다. 얼마라고요? 10억. 그럼 이거 살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식으로의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 및 합리적인 투자 방안을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주된 기능은 뭐라고요? 정책적 기능인데 부수적으로 뭐가 생길 수 있다고요? 경제적 기능도 기능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밑에 볼게요. 감정평가의 분류다에서 평가 주체에 따른 분류다. 지금부터 감정평가를 다양한 형태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공적 감정평가라는 것은 뭐냐면 공적 기관에 의해서 평가하는 거. 이걸 뭐라고요? 공적 감정평가다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독일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 산하에 평가위원회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아시죠? 걔네들이 직접,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평가에 나서겠다는 얘기죠. 이런 거 뭐라고요? 공적 감정평가 해줍니다. 그 다음에 공인 감정평가는요,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있죠? 개인이 평가의 주체가 되는 경우, 이런 걸요, 이거를 공인 감정평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든가 대부분의 나라는 공인평가제도입니다. 예컨대, 자, 예컨대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로부터 자격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감정평가사가 있죠? 얘네들이 평가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공인평가제도 해줍니다. 알겠죠? 공인평가제도. 그 다음에 평가의 전문성에 따른 분류다에서 어떤 이제 1차 수준의 감정평가, 2차 수준 뭐라고요? 3차 수준 구분할 수 있는데 밑으로 쭉 내려갈수록 전문성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높아진다. 그러다 보니까 자 3차 수준이 전문성이 가장 높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가 누구예요? 감정평가사죠? 평가사가 감정평가사에 의한 평가를 뭐라고요? 3차 수준의 감정평가다 해줍니다. 몇 차라고요? 3차 수준의 감정평가. 자, 그럼 대부분 이렇게 평가하는데 근데 그 1차는 전문성이 가장 낮은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이제 구입하려고 하는데 매도자가 내놓은 가격이 너무 비싸 보인다는 얘기죠. 그럼 나름대로 뒷짐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개업소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름대로 평가해 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걸 일종의 뭐라고요? 1차 수준이다. 그 전문성이 가장 낮은 걸 뭐라고요? 1차 수준. 그러니까 뭐 매수자에 의한 평가라든가 이런 걸 다 뭐라고요? 1차 수준이다. 그러면 2차는 뭐냐면 자 감정평가사는 아니지만 뭐는 아니지만요. 감정평가사는 아니지만 부동산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자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공인중개사라든가 아니면 은행의 대출 직원 이런 분들이죠. 이런 사람들에 의한 평가를요 2차 수준의 감정평가다 해줍니다. 몇 차라고요? 2차 수준의 감정평가. 이렇게 해서 대부분은 다 누가 평가한다고요? 감정평가사에 의한 평가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프린터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 잘못된 게 아니라 좀 잘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저기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칸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칸이 많이 지워져서 그렇습니다.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 임의적 평가라고 있죠. 임의적 평가 있죠. 그 위에다가 필수적 평가 해줘 볼게요. 자, 필수적 평가라는 것은 그야말로 반드시 해야만 되는 평가. 이걸 뭐라고요? 필수적 평가다 해줍니다. 임의적 평가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평가. 이걸요 임의적 평가. 어떤 경우는 해야 되고 어떤 건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임의적 평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아까 같이 보상금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이거 평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보상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아까 같이 조세를 부과하려면 이거 평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평가해야 되죠. 그리고 이 경매부동산 경매평가라고 할게요. 자, 우리 이제 경매로 나중에 이제 경매로 때로는 부동산도 구입할 수 있는데 그 세금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빚을 못 갚아서 그 법원에 나온 물건이죠. 이런 걸 이제 경매로 취득할 수도 있는데 이 물건에 대해서는 경매로 나온 물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정평가사가 먼저 평가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최저 매수 가격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가사가 평가한 게 뭐라고요? 최저 매수 가격. 이렇게 해서 요걸 기초로 해서 가장 많이 써낸 자 있죠? 고자가 이제 사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평가해 놓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걸요 필수적 평가다 해줍니다. 필수적 평가. 그럼 임의적 평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어떤 건 할 필요가 있고 어떤 건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일반 거래를 위한 평가. 일반 거래. 아까 같이 내가 그 어떤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매도자가 그 제시한 가격이 너무 비싸 보인다는 얘기죠. 그럼 나름대로 평가사 돈 주면서 평가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어떤 걸 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담보부동산의 평가, 담보평가라 할까요? 이렇게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어떤 상가가 있는데 상가가 한 100억 정도 되는 상가입니다. 어느 정도라고요? 100억 정도 되는 상가인데 은행에다가 이걸 담보 잡히면서 5억만 빌려달라. 100억 정도 되는 부동산을 담보 잡히면서 얼마 빌려달라고요? 5억만 빌려달라.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거 굳이 평가할 필요 있나요? 그냥 빌려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1kg 정도 되는 금을 들고 와서 전당포에서 들고 와서 1,000원만 빌려달라. 빌려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100억 정도 되는 부동산을 담보 잡히면서 95억을 빌려달라. 얼마라고요? 95억. 그러면 아무래도 나중에 담보 가치가 떨어질 수 있죠. 그럼 은행도 회수를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라고요? 평가해야 되겠네요. 그죠? 어떤 경우는 평가해야 되고 어떤 건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임의적 평가다 해줍니다. 무슨 평가라고요? 임의적 평가. 아니면요 상속재산의 평가. 이런 것들도 상속평가다. 이런 건 답을 하고요 임의적 평가입니다.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건 답을 하고요 임의적 평가다. 예를 들어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망했습니다. 사망했다. 그럼 사망하게 되면 이제 유언장에 따라 이제 집행하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요? 유언장. 이 사람 이제 유언장 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니면 녹음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유언장 해서 배우자 당신은 우리 살고 있는 집을 당신이 가져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닌가요? 이렇게 유언장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남 너는 그 제주도에 있는 임야 이거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임야 자 한 500억 정도 되는 거 네가 가져가라. 돈이 많은 사람이 죽었네요.
그죠? 그리고 장녀, 너는 내가 갖고 있는 주식 한 200억 정도 되는데 이거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차남, 너는 평생을 내 속마석인 거 아니냐? 너 중학교 때부터 툭하면 집 나가서 내가 경찰서 간 게 몇 번, 수십 번 갔다 왔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돈도 엄청나게 까먹고 맨날 사업한다고 말아먹고, 그래서 너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너는 그래도 안 죽인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장난감처럼 갖고 있는, 내가 이제 자동차 수집 광인데 내가 갖고 있는 티코 네가 가져가라. 그래서 티코 한 2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라도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딱딱 주고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굳이 이런 거 평가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유언장도 없이 이제 돌아가신 경우 있죠. 그럼 법에서 정해진 대로 상속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법에서 뭐라고요? 정해진 대로. 그래서 자, 이것도 그냥 참고 삼아. 그냥 이제 재미삼아 이제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계세요? 그죠? 상식적으로. 1순위가 누구냐면, 1순위가, 자, 직계 비속입니다. 직계 뭐라고요? 비속. 직계 비속이라는 것은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을 직계 비속이라 해줍니다. 그래서 자녀 있죠? 그 다음에, 자, 손자, 손녀, 이렇게, 그 다음에 증손자, 증손녀, 고손자, 고손녀, 이렇게 했죠.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을요, 직계 비속이다 해줍니다. 알겠죠? 이때, 직계 비속이 1순위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있어, 없어요? 남편이면 안에 있겠죠? 이분이 이제 1순위가 되는 겁니다. 배우자,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자녀도 있고 손자, 손녀도 있다. 그러면 손자, 손녀는 못 받는 겁니다. 자녀가 받는 겁니다. 자녀가 없고 손자, 손녀만 있다. 그러면 손자, 손녀가 받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바람 피어서 나온 자식도 자식이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 있는 여자들이죠? 요건 안 됩니다. 혼인신고에서 법률혼 관계 있죠? 요런 자만 해당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게 1순위고, 만약에 직계 비속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 순위가, 2순위가 누구냐면, 직계 존속입니다. 직계 뭐라고요? 위로 올라가시는 분,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시겠네요. 부모님, 그 다음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 이렇게. 그 다음에 증조부, 증조모, 이렇겠죠? 이런 분들요, 직계 존속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재미삼아 그냥 들으세요. 재미삼아. 직계 뭐라고요? 존속이다. 자, 그럼 2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이게 바로 2순위입니다. 이렇게 되셨죠? 이렇게. 자, 근데 만약에 부모님도 계시고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못 받는 겁니다. 자, 부모님은 안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만 계시다.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받는 겁니다. 알겠죠? 뭔 얘기 하겠나요? 이렇게. 자, 근데 자, 이 직계 비속도 없고 직계 존속도 없다. 그러면 배우자가 다 받는 겁니다. 그죠? 근데 배우자마저 없다. 그러면 이제 3순위가 누구냐면, 이 돌아가신 분의 형제, 자매. 돌아가신 분의 형, 동생, 누나 있죠? 형제, 자매. 이분이 3순위입니다. 4순위는 뭐라고요? 4순위는 형제, 자매도 없다. 있을 수 있죠? 그럴 경우는 사촌 이내의 혈족. 사촌 이내의 뭐라고요? 혈족. 그래서, 자,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부터, 요게 1촌입니다. 이게 2촌. 이것도 1촌, 2촌. 알겠죠? 그러면, 만약에, 자, 만약에, 형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형이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촌, 2촌이 되는 겁니다. 형, 동생은 몇 촌이라고요? 2촌. 근데 이럴 수 있겠네요. 자, 이 아버지의 형이 있다. 그럼 큰아버지죠? 큰아버지를 백부 해줄게요. 큰아버지를 뭐라고요? 백부.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뿌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뿌리가 내려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촌수를 계산할 때는 1촌, 2촌, 3촌이 되는 겁니다. 몇촌이라고요? 3촌. 그러면 큰아버지 아들이 있다. 큰아버지 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1촌, 2촌, 3촌, 4촌. 이게 몇 촌이라고요? 4촌. 여기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사촌 이내 혈족 거기까지 봤는데 만약 여기까지도 없다 그럴 경우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제 국가에 귀속되는 이런 형태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1순위가 다 있다 그러면 이분의 배우자도 있고 그 다음에 장남도 있고 장녀도 있고 차남도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1순위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법정 상속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상속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대 1대1 그리고 1.5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있죠. 이걸 전부 다 환가한 다음에 배우자가 얼마 가져간다고요? 1.5. 나머지는 뭐라고요? 1대 1대1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데 만약에 원칙적으로는 뭐가 원칙이라고요? 유언장에 따라 집행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하려면 다 평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까 주식이든 집이든 다 평가한 다음에 얘가 많이 가져갔으면 뭐 정상 같은 거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평가할 필요 없지만 이런 거는 평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떤 경우는 평가할 필요가 있고 어떤 건 평가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거 뭐라고요? 임의적 평가라는 겁니다. 알겠죠? 임의적. 자, 참고로 이렇게 할 수 있네요. 유언장에 원래 유언장을 썼으면 유언장에 따라 집행하는 게 원칙이죠. 그죠? 근데 유언장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배우자. 자,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써놓고 배우자. 니는 반말로 들어갑니다. 뭐라고요? 니는 이제 국물도 없다. 이렇게 국물도 이렇게 없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살아생전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니는 국물도 없다는 얘기는 건더기는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국물도 하니까 건더기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건더기도 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사람 이제 원래는 유언장에 따르면 받을 수 있는 게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상속인이라고 하는데 상속재산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상속받을 권리도 있는 겁니다.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배우자는 하나도 못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했다 하더라도 법정 상속 지분에 이게 법정 상속 지분이죠. 요거에 2분의 1 정도는 반 정도는 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라고 해서 이걸 행사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법정 이런 식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 자 이 그 법정 상속 지분의 얼마라고요? 반 정도는 이거는 일종의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라는 게 일방의 의사 표시로도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죠? 이렇게 해서 형성권을 그 행사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알고 계세요?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떤 경우는 해야 되고 어떤 건 할 필요 없는 걸 뭐라고요? 임의적 평가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필수적 평가는 반드시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공공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자 그러니까 그 조세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다수의 어떤 거라고요? 다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평가하는 것이죠. 이걸 공익 평가라는 거고 얘네들은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익 평가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사익. 그러니까 그 돈 빌리려고 아니면 자기 집 살려고 평가하는 거죠. 이런 걸요 사익 평가다 해줍니다. 그리고 요 공익 평가는 반드시 법에서 정해진 대로 평가됩니다. 왜냐하면 공공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막 평가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 어떤 식으로 하고요? 법에서 정해진 대로 평가됩니다. 뭐라고요? 법에서 정해진 절차, 법에서 정해진 대로 수행해야 됩니다. 알겠죠? 참고로 법 중에서 가장 이게 이제 법원이라고 하는데 법 중에서 가장 최상위의 법이 헌법입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헌법이다. 이 헌법은 이제 누가 정하는 거냐면 이제 국민들이 정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제 국민 투표를 통해서 정한 걸 뭐라고요? 헌법이다. 이게 이제 자 여기서는 그 국민의 각종 권리와 의무라든가 그다음에 국가기관의 역할이라든가 권리 의무 같은 거 있죠? 쭉 정해놓은 게 뭐라고요? 헌법입니다. 헌법. 그다음에 헌법을 기초로 해서 이제 법률을 정하는 겁니다. 뭘 정하는 거라고요? 법률. 요거는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뽑는 겁니다. 어디서 뽑는 거라고? 어디에서요? 국회에서 제정한 게 법률입니다.
자, 근데 이 법률 자체가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세한 내용이라든가 절차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중앙행정기관에서 명령이라는 걸 통해서 정합니다. 세세한 내용이라든가 절차 이런 것들은 중앙행정기관이 정하는 겁니다. 누가 정하는 거라고요? 중앙행정기관이 정하는데 여기는 크게 이제 시행령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공표하는 게 시행령입니다. 뭐라고요? 대통령령. 그다음에 시행규칙은요 각부 장관령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종 장관령으로 공표하는 게 뭐라고요? 시행규칙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뭐 그 지방마다마다 지역의 독특한 특성들이 있어 없어요? 그죠?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 상황을 감안해서 별도로 이런 거에 근거해서 별도로 세세한 내용이라든가 절차를 정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조례입니다. 조례랑 그 다음에 규칙 이런 게 있습니다. 조례 뭐라고요? 규칙. 그래서 조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겁니다. 지방 뭐라고요? 의회. 자, 그러니까 그 남양주 같은 경우는 남양주시 의회가 있겠죠. 여기서 정하는 게 뭐라고요? 그 조례다 하십니다. 되셨죠? 조례. 그리고 요것도 그 세세한 내용까지 정할 수 없는 거니까 각종 세세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절차 같은 거 있죠. 요거는 이제 규칙이라고 해서 정한 게 이건 누가 정하는 거면 지자체장이 정하는 겁니다. 누가 정한다고요? 지자체장. 그러니까 남양주시 의회에서 정한 게 뭐라고요? 조례라고 한다면 이걸 기초로 해서 남양주시 시장 있죠? 누가라고요? 남양주시장이 세세한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요? 규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셨죠? 규칙이다. 자, 그러면 이 법정 그 평가라는 게 법에서 정해진 대로 평가하는데, 자, 우리나라에서는 감정평가와 관련된 법이 뭐가 있냐면 이런 법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와 관련된 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다.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요건 아까 얘기한 대로 토지라든가 주택 같은 경우에 미리미리 조세를 부과하거나 보상금 책정하려고 정해놓은 가격 있죠? 이걸 어떤 식으로 정할 것인가 이거를 쭉 정해놓은 게 뭐예요?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정평가 및 자,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 뭐라고요? 평가사에 관한 법률이다. 요거 감정평가 및 뭐라고요?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요거는 이제 감정평가할 때 어떤 절차에 따라 수행해야 되고 이런 물건 어떤 식으로 평가해라 이러한 걸 쭉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의 주체인 감정평가사의 역할이라든가 얘네들이 무슨 잘못된 그 감정평가 할 수 있죠? 그죠? 짜고서 무슨 이상하게 평가하고 이러면 벌금도 부과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감옥도 가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전부 다 정해놓고 있는 게 뭐라고요? 이겁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정한 게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감정평가 규칙입니다. 감정평가 뭐라고요? 규칙이다. 자, 요거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요. 국토교통부령으로 국토별하고요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게 감정평가 규칙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러한 법률이 쭉 나올 겁니다. 쭉 나오니까 감정평가 규칙 이렇게 나온다면 요거는 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세세한 내용을 정한 거구나. 이게 감정평가 규칙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자, 이 무릇 이렇게 공익평가 같은 경우는 법에서 정해진 대로 있죠? 이렇게 법에서 하라는 대로 쭉 평가해야 돼요. 이걸 뭐라고요? 법정평가다 해줍니다. 되겠나요? 법정평가. 이렇게 해서 자, 거기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한 장 넘겨보시면 평가 조건에 따른 분류. 여기서부터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